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서툴고 또 부족한 게 많지만 좋아하는 책 이렇게 한 권씩 한 권씩 낭독하며 또 소개하며 또 저도 성장하는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일단 본서를 읽고 참 행복했었습니다. 긴 시간 좀 방황을 했고 제가 좋아하는 다시 책들을 꺼내 읽었고 다시 영혼의 평안을 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10년 전 이렇게 대학 시절에 미친 듯이 이렇게 책을 읽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좀 떠오르기도 하면서 그동안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를 이렇게 복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내가 마음에 들었지만 자주 내가 싫었다. 김우석 씨의 산문집이고요. 필름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혼자여도 괜찮아. 삶도 소화하지 못하면 최악이 마련이다. 인생을 논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나이지만 여러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산다고 말하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 하나의 시련이 지나가면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는 삶의 굴레에서 버티는 사람이야말로 강한 자가 된다. 하지만 강한 사람마저도 언젠가는 한계를 마주하고 만다. 소화하지 못한 삶은 체할 수밖에 없다. 나는 삶이 턱 끝까지 차올라 일상에서 해소하지 못해 답답한 갈증을 느낄 때면 여행을 떠나 해갈되길 바란다. 나에게 여행은 떠남과 동시에 벗어남이다. 벗어나고 싶다. 본격적으로 글에 집중하고 싶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일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여유를 부릴 정도는 아니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나는 답답한 마음을 떨치기 위해 동해로 떠나기로 했다. 차를 빌렸다. 원하는 곳을 가고 싶었다. 목적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문득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앉아 가만히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싶었다. 추운 날이 아니라면 맛있다고 소문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그동안 바쁘다고 미뤄두었던 책도 읽고 싶었다. 그날의 영동고속도로는 뻥 뚫려 있었다. 한적한 도로 위에서 나는 자유로웠다.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마음껏 춤을 추기도 하고 엑셀을 밟아 짜릿한 속력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다 MC 더 맥스의 노래가 나오면 목이 쉬도록 따라 부르기도 했다.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시간을 보냈다. 비로소 내가 되었다. 강릉에 도착했다. 처음이지만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바다와 커피가 있기 때문이다. 기대가 컸는지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꿈꾸고 떠난 강릉은 나를 반기지 않았다. 주차를 끝내고 떠나기 전 서울에서 미리 검색해서 선택한 카페로 갔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엄청난 소음이 나를 문 밖으로 밀쳐내는 듯했다. 이곳에서 커피를 마셔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카페 안을 둘러봤다. 엄청난 소음의 정체는 다름 아닌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였다. 모두가 웃음을 자아내고 있었다. 누구 하나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자
이곳으로 피난해온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결국 2시간 넘게 달려온 낯선 강릉에서도 나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도망치듯 빠져나와 차로 돌아갔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 젠장, 이러려고 내가 온 게 아닌데. 무엇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삶이 한심하고 허망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어렵게 떠난 만큼 무엇이라도 얻고 돌아가야 했다. 나는 무작정 시동을 걸었다. 애초에 목적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해안가를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조수석의 차창을 열자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나를 감싸 안았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달리고 또 달렸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두리번거렸지만 사람은 어디에나 있었다. 이곳이다. 차를 급히 세웠다. 드디어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았다. 섣불리 주차하고 돗자리와 가방을 들고 무작정 해변으로 달렸다. 남해 해변에 돗자리를 펴고 자리에 앉았다. 그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쌍의 노부부가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거센 바람에 백발이 휘날렸지만 그들의 발걸음에는 조급함이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도 부부의 존재가 내 시간을 방해하진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바다를 느꼈다. 바다는 나를 받아주었다. 일정하게 일렁이는 바다 소리는 지친 나를 달래주었고 차고 거친 바람은 그간 쌓아둔 여러 생각과 감정을 쓸고 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자 눈을 떴다. 그 순간 가을 햇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물결 속에서 지난 세월의 내 모습이 보였다. 살면서 나는 내가 아닌 남을 기준으로 삼았다. 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을 보며 한없이 초라해졌다. 그런 내 삶은 갑갑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나는 지친 것이다. 하지만 오늘 남의 해변은 나에게 많은 것을 안겨주었다. 뻥 뚫린 도로 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가 될 수 있었다. 누군가 나를 앞질러 가도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맞는 속력이 있는 것이다. 처음으로 찾은 강릉은 불편했다. 모두가 그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다. 평소였으면 그들과 함께 섞이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이다. 내 삶은 내가 아닌 남을 기준으로 삼아왔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다. 나는 과감히 시동을 걸고 그곳을 떠났다. 다음 도착한 남해변에서 비록 커피는 없었지만 세차게 넘실대는 파도와 소음기 짙은 바닷바람을 통해 지난 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삶의 진실을 마주했다. 모두가 되려고 하는 삶은 피곤하다. 쉽게 지치고 불편하다. 다름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기가 부족했다. 조금은 혼자가 된 내가 혼자가 되고 싶은 당신에게 부족하지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시동을 걸고 과감히 핸들을 돌려라. 혼자여도 괜찮다. 모두가 같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작은 다짐. 예전에 만나던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넌 어떤 사람이고 싶어? 살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되게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을 물어보잖아요. 사실 그때는 그게 같은 의미인 줄 알았어요. 해가 지는 곳에서 별들을 위한 글을 쓰고 싶어. 그러자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짓더니 아니 그거 말고 하고 싶은 거 말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라고 되물었어요. 글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한강을 바라봤어요. 그때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간신히 이를 때 보니 사방이 어둠컴컴해졌더라고요. 작은 바다를 품은 사람이 되고 싶어. 오랜 기다림에 지친 그녀가 의외의 답에 조금 놀란 듯 보였어요. 나는 요란하게 휘몰아치는 파도를 묵묵히 껴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일상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이 잠시 머물러 갈 수 있는 사람. 아, 그리고 말이야. 잠깐 숨을 고른 뒤 말했어요. 표류하는 바다의 자유.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잃지 않는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순간 심장이 뜨거워졌고 손이 떨렸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였다고 할까요? 무언가 대단한 걸 얘기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었죠. 그녀와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든요. 저는 가끔 그녀와 함께 앉았던 한강의 그곳으로 가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순간을 되새기러요. 해가 지는 곳에서 별들을 위한 글을 쓰고 싶어. 그래서 그런지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녀 생각이 나네요. 빛이 사라져도 난 사라지지 않는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글쎄, 내겐 그들의 말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렸다. 그렇게 말하는 본인들의 삶은 과연 행복한가? 솔직히 위선처럼 느껴졌다. 꿈을 꾸라고 하지만 어떻게 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을 걸어준 사람도, 행복하라고 하지만 행복할 수 없는 내 환경을 이해해준 사람도 없었다.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수없이 고민했고 매번 고민의 벽 앞에서 좌절했다. 그러다 돌연 학교를 중퇴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의무교육에 내몰린 12년. 대학 역시 나에게는 제도권이라는 틀 안의 의무교육.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이곳에서 나이는 계급 같은 것이었다. 가만히 있어도 사회적 신분이 만들어진다. 대학이란 곳은 대부분의 20대가 거쳐야 할 통과 의례 같은 것이었다. 20대에게 꿈을 묻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다. 대학이 취업의 장이 되고 전공을 버리고 구급 공무원 시험장에 내몰리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는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지 않은가. 대학은 떳떳하게 취업 사관학교니 취업률이니 하며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밖에서는 인문학이 열풍이라고 하는데 대학에서는 기초학문 분야의 학과가 줄줄이 폐지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견딜 수 없었다. 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곳에 꿈이 없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주위에서는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 했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들뜬 흥분의 파문이 몸속에서 휘몰아침을 느꼈다. 인생 처음으로 내린 결정다운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 같은 하늘 안에 살면서도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대학이 젊음과 자유의 상징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선택하기를 거부한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선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서 태어난 코끼리는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길 거부하는 것이다. 규율에, 보장에 익숙해진 제도권의 삶 속에서 이상적인 자유보다 안정된 종속을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최소한 내 눈에 비친 세상은 그랬고 나는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나라는 존재는 실존하는 자아다. 그림자는 결코 내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을 태양이라 가정해보라. 태양의 기울기에 따라 그림자는 순응하며 늘어지고 때로는 길어지기를 반복한다. 그러나 태양과 그림자 사이에 나는 중심으로 자리하며 변하지 않는다. 실존의 중심에는 내가 있을 뿐이다. 나는 태양으로부터 그리고 이에 순응하여 스스로 일그러지는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대학을 중퇴한 이유는 그것이 전부다. 빛이 사라져도 난 사라지지 않는다. 난 그림자가 아니다. 빨간불이라면 잠시 멈춰줄래? 싸늘했다. 알람이 울려야 할 시간인데도 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실수로 알람을 맞추지 않았다거나 알람이 지쳐 쓰러질 정도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다. 대부분 전자보단 후자의 망했다를 외치는 편이다. 망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택시를 탔다. 광화문까지 대중교통으로 도저히 도착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택시 기사님에게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의 주소를 알려드리고 나는 지금 만나러 가는 동생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동생과 나는 대학생 때 인문학 수업에서 처음 만났다. 인문학은 삶에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을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었다. 수업이 끝나고도 형,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하면서 자기 생각을 끝까지 이해시키려고 다가왔었던 그 순간이 우리의 첫 만남이었다. 처음엔 수업 때마다 옆자리에 앉더니 어느 날부터 매일 점심을 같이 먹는 사이까지 되었다. 언제 한번 내가 진지하게 너 남자 좋아하니? 라고 물었을 땐 얼굴을 붉히며 아 진짜 뭐래요 형, 저 여자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는 형이 저랑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라 끌리는 것 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실은 널 경계했었던 그때가 떠올랐다. 빵! 급장구와 함께 경적 소리가 과거에 있던 나를 흔들어 깨웠다. 그때 운전석 속에서 불만이 들려왔다. 언제 신호등이 여기 생겼대? 괴낭물 만들어 놓으니까 차들이 제대로 못 가고 서 있기만 하지. 나는 그 말을 듣고 주변을 살폈다. 딱 봐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아파트가 들어섰나 봐요. 내가 말했다. 예전에도 아파트는 있었어. 그땐 이 시도능이 없었는데 말이야. 귀찮게 이런 걸 만들어서 운전하는 사람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그렇죠? 하대와 존대가 애매하게 섞인 말이 나는 기분이 묘했다. 기사님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은 했지만 실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멈춰야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동생의 말처럼 동생과 나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녔다. 동생은 현재를 이야기하기 좋아했고 나는 미래를 이야기하기 좋아했다. 동생은 늘 준비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좋아했고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좋아했다. 어느 날 내가 돌연 대학을 중퇴한다고 선언했을 때 현실을 운운하며 가장 반대편에 서 있었던 동생은 한동안 나와의 연락을 끊었다가 며칠 전 SNS로 먼저 연락을 보내왔다. 5년 만이었다. 형이 생각나서 연락했어. 꼭 봤으면 좋겠어. 동생이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다. 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었다. 종업원이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방문이 열리지 않아 있던 동생이 벌떡 일어나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서로 악수를 하면서 시선은 서로의 곳을 훑고 있었다. 5년 전 대학생 때의 모습과 비교하니 새삼 시간이 흘렀음을 느꼈다. 청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즐겨 입었던 놈이 어느새 남색 정장을 입고 앞에 서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묻기 바빴다. 요즘 어떻게 지냈냐는 물음에 나는 글을 쓴다고 했고, 동생은 대기업에 취업해서 2년째 다니고 있다고 했다. 내가 글을 쓴다고 하자 동생은 큰 소리를 내어 웃더니 여전하다. 그랬으면 오히려 소원할 뻔했어. 라고 말했다. 지금도 동생과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중이었다. 동생은 스스로 정신없이 현실을 사는 중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한때 현실을 살았으나 지금은 꿈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동생은 회식 때 자주 오는 곳이라서 자기가 낼 테니 편하게 먹으라고 말했다.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자기를 마련한 사람이 돈을 많이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그날은 동생이 그 말을 먼저 꺼내줘서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순진하게도 호의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잊은 채로. 형, 나 요즘 지쳤나봐. 뭐든 내려놓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생이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선뜻 어떤 말도 건네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다. 지쳤다는 말은 동생에게 어울리는 말이 감정이 아니었다. 내가 아는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5년 만에 나한테 연락했다는 사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무려 5년 만에. 내가 처음 동생에게 적토마라고 이름을 붙여줬을 때가 떠올랐다. 그날 우리는 대학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우연히 술집에서 노래가 잔잔해졌을 때 옆 테이블에서 다른 과 선배가 이야기하는 게 들렸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하다고 하는 친구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다시 노랫소리가 커지자 동생이 흥분한 어투로 내게 내뱉었다. 불안하다는 건 본인이 게으르다는 걸 시인하는 말이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안 하니까 불안한 거거든. 아니지. 무엇을 해야 하진 않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와 다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럼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면 되잖아. 왜 주저하는 거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선택할 수 없으면 그냥 해야만 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술집에서 나온 우리는 다른 곳으로 2차를 갈까 하다가 서로의 주머니 사정을 확인하고 과자 한 봉지와 소주 2병을 사서 내 자취방으로 발길을 옮겼다. 적토마가 가장 빠른 이유는 남들이 쉴 때도 달려서 그래. 네가 딱 적토마 같다. 쉬지 않고 달려 적토마 라고 동생에게 술주정을 부렸더니 동생이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형은 순록이야. 순록은 시력이 안 좋아서 후각에 의존하면서 산대. 거봐, 딱 형이야. 현실도 보지 못하고 달콤한 이상에 취해서 살잖아.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꼭 자기보다 센 놈에게 잡히거나 하더라. 동생은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했고 군대에서도 필요한 자격증과 영어 성적을 미리 취득할 정도로 쉼없이 살았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한 지금의 직장에서 처음엔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했고 지금은 주변에서 인정도 받는다고 한다. 그런 그가 왜 지친 걸까? 동생은 중량을 놓친 것 같다고 여러 번 반복해 말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방 안이 무섭고 공허했다고. 처음으로 공허함을 느낀 그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했다. 잘 살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동생은
삶이 지루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의미 없이 하루를 사는 것 같았다고. 나는 동생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기만 했다. 식사를 마치고 근처 술집으로 2차를 가자고 말하는 동생에게 나는 소화도 시킬 겸 사야 할 게 있다면서 그를 서점으로 이끌었다. 서점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은 입사하고 서점은 처음 와본 것 같다고 얘기했다. 서점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오는 곳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도서 검색대로 다가갔다. 도종환 시집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사서 동생에게 선물로 줬다. 누구에게도 정해진 답은 없어. 다음 질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나는 서점에서 나와 동생에게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나는 동생에게 다음을 기약하자고 했다. 다음에 만났을 땐 내가 찾은 다음 질문에 대해 얘기하자면서 택시문을 열었다. 사실 그날 나는 약속이 없었지만 내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동생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달 뒤에 동생을 다시 만났을 때 동생은 전보다 훨씬 더 밝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동생은 내가 택시를 타고 떠난 날 마음을 다잡았다고 했다. 당장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일단 현재에 집중해보는 걸로 결론을 맺었다고 했다. 나는 동생의 결정에 열렬한 환호를 보냈다. 누구에게도 정해진 답은 없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살면서 잠시 멈추고 싶다는 생각과 자주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하고 싶은 거 없어 여태 쉬지 않고 살아온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이다. 멈춘다는 건 모든 걸 내려놓는다는 거 다른 말이다. 멈춘다는 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는 의외로 익숙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자주 발걸음을 멈추게 될 것이다. 동생처럼 당장 무언가를 결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답이 아니라 질문에 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엔딩 크레딧. 처음 연필을 잡았을 때가 생각난다. 글을 쓰겠다는 목표보다 마음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 차오를 때까지 차올라서 토해져 나오는 마음을 받아 적었다. 그 마음이 지금의 글이 되었다. 책의 마지막을 쓰기 전 나 자신에게 물었다. 전보다 많이 나를 좋아하게 됐냐고. 솔직히 모르겠다. 오히려 자주 내가 싫었던 나를 덜 미워하게 됐다고 말하고 싶다. 여전히 삶은 온전히 내 삶을 사랑하도록 허락해주지 않는다. 여전히 흔들리고 부딪히고 깨진다. 아직도 걱정이 많은 내가 걱정이지만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스스로 당당해질 기회를 주기로 했다. 나라도 나를 놓지 말아야 하지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나를 사랑하고 있다. 오늘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당신과 나의 마음이 같은 곳에 있을 때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면 나는 이렇게 말해줄 것이다. 더 천천히 오라고. 괜찮다고. 네. 일단 그 제목 자체에서 주는
영감이 참 좋았습니다. 가끔과 자주의 차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렇게 나를 제대로 돌아보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재료로 이제 음식을 해서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또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또 일주일에 그 몇 번의 적절한 운동으로 나의 몸을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싶지만, 코로나 현실 속에 또 겨울철의 추위로 인해 또 변명하는 저희 모습을 보기도 하죠. 허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귀중한 존재이고, 우리의 자존감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을까? 그 영혼의 질문으로 본서를 제가 샀었고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저도 있습니다. 그 본서의 김우석 시인은 제가 이렇게 이 책으로만 접했지만 든 느낌은 사람을 참 잘 챙기고 좋아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길을 즐겼고, 또 누군가가 힘든 일이나 때로는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 선뜻 먼저 연락을 할 수 있는 사람. 몇 년 만에 만나도 지난주에 본 것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침묵도 대화의 일부분임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근 2년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로든 뭐 문자로든 이렇게 교제하고 또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어느새 이제 고리가 끊어진 저를 볼 수 있었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충전의 시간이 끝난 뒤에는 또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가야겠죠. 저 또한 그런 과정 속에 있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제 몸이 참 가벼워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고민들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참 대리만족을 느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좋은 달란트로 이렇게 글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 참 저자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김우석 씨가 진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위로가 되고 이렇게 힘이 되는 또 따뜻한 글 많이 써주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